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초등 돌봄교실 공급 확대 우선 지역 선정이라는 주제로 분석을 진행한 원정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분석 과정과 방법, 분석 결과, 활용 방안과 보완점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변화로 인해서 자녀 돌봄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정책은 주로 영유아 보육을 위주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돌봄 서비스가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단절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겪는 자녀 돌봄의 어려움은 여전한데요. 실제로 아래 자료를 보시면 이제 왼쪽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장인 여성이 이만큼 퇴사를 많이 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는 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퇴사를 가장 많이 고민했던 시기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꼽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등 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적 돌봄 서비스가 서울시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이 초등 돌봄 교실입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이라 하면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 자료와 같이 매년 교육부가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을 하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자녀 돌봄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초등 돌봄 교실의 공급 확대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원의 한계가 있으므로 좀 더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분석은 이제 먼저 공급 확대 우선 지역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핵심 변인을 먼저 추출하고 그것들의 분포를 살펴본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공급 확대가 어떤 곳에서 더 시급한지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석 개요는 다음과 같이 데이터를 통해 변인을 추출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변인은 먼저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추계 인구인데요. 정부는 그 돌봄교실 이용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자 하지만 현재 주요 대상이 1, 2학년이고 서울시는 2019년에는 3학년까지, 올해는 4학년까지 확대한 바가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분석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개의 데이터를 통해 9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인구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그 인구의 변화 패턴을 분석한 뒤 미래 학생 수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구 예측을 할 때 아래와 같은 그 세 개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모델을 비교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아리마 모델 같은 경우 그 인구 변화 패턴이 불규칙한 일부 지역에서는 작동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팻과 LSTM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RMSE 값을 비교를 해서 이 값이 낮은 모델이 더 성능이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LSTM이 전체적으로 이 값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LSTM을 분석 모델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성북구 정릉 3동의 인구 추이를 예측한 그래프이고요.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이는 맞벌이 가구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방과 후 돌봄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홀벌이 가구에 비해 맞벌이 가구에서 더 그 초등 돌봄 교실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방과 후 돌봄 공백의 가장 주된 요인은 맞벌이 가구 여부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변인을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라는 그 5년마다 실시하는 그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맞는 부합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하여 맞벌이 가구 비율을 추출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포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도로 나타냈는데요. 사실 행정동 단위의 데이터를 추출을 할 수가 없어서 자치구별로 비율을 산출을 하고 그 수치를 각 구에 속하는 행정동에 일정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낮게는 약 45%, 높게는 약 62%의 비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변이는 소득 수준입니다.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에 처음 도입했을 때 주요 취지 중 하나가 저소득 아동의 돌봄 공백 감소였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2015년 서울시 소득 수준 데이터를 사용해서 행정동별 30에서 50대의 연평균 소득을 추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5년 전 자료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와 그 상관관계가 높다고 판단된 공시지가 2020년 1월 공시지가 데이터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각각 스케일링을 거친 뒤에 반영 비율을 조정을 해서 소득 수준 변이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행정동별로 편차가 심하게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변이는 초등 돌봄 교실 공급률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돌봄 교실이 이용 대상자의 수에 비해 얼마나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이용자 수와 이용 대상자 수를 활용하여 변인을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제 낮게는 0%, 많게는 100%까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모두 다 매우 낮은 공급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변이는 타 돌봄 기관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제 현재 서울시에서 여기 오타가 있는 3학년이고 4학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에는 지역 아동센터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한 연구에 따르면 공적 돌봄 서비스 수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접근성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의 접근성이 낮을수록 돌봄 교실 확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 변인을 이제 채택을 하게 되었고, 이때 접근성은 각 초등학교로부터 가장 가까운 타 돌봄 기관까지의 거리로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치 데이터를 수집을 하여 이제 이 변인을 생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포를 보시면 가장 가까운 학교는 채 100m도 되지 않는 반면 이제 매우 거리가 먼 학교들은 많게는 2km 이상까지 되어 접근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인을 생성한 후에는 각 변인이 같은 척도를 가질 수 있도록 스케일링 과정을 거쳤고, 이때 이상치의 영향을 좀 줄이기 위하여 로버스트 스케일링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변환을 마친 5개의 변인을 활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이제 평균이 아닌 실제 있는 그 값을 중심점으로 삼는 K-매도이즈 클러스터링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엘보 메소드를 활용하여 군집의 개수를 4개로 지정하였고, 군집 분석 결과를 2차원 평면 그래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집 분석을 마쳤으면 이 클러스터별 특징을 파악해서 어떠한 곳이 더 시급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인구가 많을수록,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공급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필요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클러스터의 특징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클러스터 1 같은 경우 인구에서는 필요성이 좀 높았으나 나머지는 중간 수준에 보였고요. 그리고 클러스터 2 같은 경우 거리는 가까운 편이지만 소득이 제일 낮았고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인에서도 중간 이상의 필요성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 3에서는 이제 맞벌이와 소득은 중간 정도이지만 나머지 변인에서는 필요성이 매우 낮게 나왔고, 마지막에서는 다른 군집 대비 타 기관까지 거리는 멀고 인구와 공급률은 중간 수준이지만 맞벌이 비율이 가장 낮았고 소득이 가장 높게 나와서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클러스터 2에서 돌봄 교실의 확대 필요성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교육부는 매년 돌봄 교실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확대의 규모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할 때에는 좀 더 지역 특성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또한 온마을 아이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저의 분석의 취지가 초등 돌봄 교실의 취지가 동일했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기관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한계도 있었는데 먼저 그 인구 추계에 활용한 데이터의 규모가 작아서 합승량이 많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맞벌이 가구 비율을 추출할 때 행정동별 데이터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최신의 자료가 2015년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초등 돌봄 교실에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좀 더 다양하게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돌봄 대체 사교육 등과 사교육의 비율과 같은 변인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군집 분석 모델이 데이터의 특성을 모두 정확하게 분석해 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정된 지역 내에서 면밀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데이터 목록과 분석 팁,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